우리 손주가 서울대 의대 붙었대요. 시어머니가 친척들에게 자랑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그게 다 우리 며느리 덕분이지 뭐. 20년 만에 처음 듣는 칭찬이었거든요. 저는 김영자, 올해 63세입니다. 1958년 전라남도 해남에서 태어났어요. 오늘은 제가 평생 가슴에 품고 살아온 이야기를 처음으로 털어놓으려 합니다. 20년간 무시당하고 천대받았지만 결국 승리한 한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625전쟁 이후 태어난 수많은 한국의 딸들, 그들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아들만 귀한 줄 알았던 그 시대, 딸들은 학교도 제대로 못 갔어요. 오빠들만 대학 보내고 딸들은 17세에 서울로 올라가 공장에서 일했죠. 저도 그랬습니다. 1958년 전라남도 해남 바닷가 마을에서 태어났어요. 우리 집은 가난했고 자식은 넷이었습니다. 오빠 셋, 그리고 막내인 저였죠. 오빠들은 학교에 갔지만 저는 집에 남아야 했어요. 영자야, 너는 가시네니까 시집만 잘 가면 되는 거요. 아버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전라도 사투리로 정겹게 들렸지만 그 안에 담긴 뜻은 차가웠어요. 딸은 공부할 필요가 없다는 거였죠. 그래도 어머니가 간신히 아버지를 설득해서 초등학교는 보내주셨어요. 영자가 글도 모르면 나중에 고생할 것이요. 어머니 덕분에 초등학교 6년은 다녔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었어요. 중학교 입학 원서를 내고 싶었지만 아버지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오빠들 학비도 빠듯한데 너까지 어떻게 보내냐? 집에서 엄마 일이나 도와라. 그래서 저는 중학교에 못 갔습니다. 오빠들은 중학교 갔고 큰오빠는 고등학교까지 갔어요. 둘째 오빠, 셋째 오빠도 모두 공부 잘했어요. 그런데 학비가 문제였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아들 셋 공부시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때 제가 17세였어요. 1975년 봄이었습니다. 영자야, 서울 가서 돈 좀 벌어라. 오빠들 학비가 빠듯하구먼. 아버지의 말씀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딸의 운명이라고 배웠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서울행 완행열차를 탔습니다. 해남에서 서울까지 12시간이 걸렸어요. 기차 안에서 계속 울었습니다. 고향이 그리웠고 어머니가 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울음을 그쳐야 했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하면 새로운 삶이 시작되니까요. 구로공단 봉제 공장, 그곳에서 제 인생이 시작됐어요. 공장 기숙사에 짐을 풀고 다음 날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 미싱 돌리는 일이었어요. 하루 12시간, 일주일에 6일을 일했습니다. 손가락이 부르트고 허리가 아팠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월급날이 되면 봉투를 받아서 고향으로 보냈어요. 제 손에는 10,000원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오빠들 학비로 보냈습니다. 영자야, 고맙다. 내 덕분에 오빠가 대학 간다. 큰오빠가 편지를 보내왔어요. 그 편지를 읽으며 울었습니다. 고마워서 운 게 아니었어요. 왜 나는 대학 못 가냐는 서러움이었죠. 하지만 그런 마음은 숨겨야 했어요. 딸은 그래야 한다고 배웠으니까요.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1978년 제가 20세가 됐을 때였어요. 공장 앞 작은 국밥집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점심을 먹곤 했죠. 어느 날 그 국밥집에서 한 남자를 만났어요. 박철수, 그가 제 인생을 바꿔놓을 줄은 몰랐습니다. 박철수는 저처럼 공장 노동자라고 했어요. 키가 크고 수줍게 웃는 모습이 좋았습니다. 아가씨, 혹시 국밥 같이 드실래요? 처음 말을 건넨 날 얼굴이 빨개지던 모습이 기억나요. 저도 얼굴이 빨개졌죠.
그렇게 우리는 점심을 같이 먹기 시작했어요. 일주일에 한두 번, 그러다 매일 만났습니다. 철수 오빠는 착했어요. 영자 씨, 고향이 어디세요? 전라남도 해남이요. 아, 바닷가 마을이네요. 좋겠다. 오빠는요? 저는 서울이요. 그냥 평범한 동네예요. 철수 오빠는 자기 집 이야기를 별로 안 했어요. 저도 궁금하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노동자끼리 사랑하는데 집안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6개월쯤 만나다가 철수 오빠가 말했어요. 영자 씨, 우리 결혼할까요? 너무 갑작스러워서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오빠, 저는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어요. 괜찮아요. 저도 그렇게 많이 배운 건 아니에요. 저는 돈도 없어요. 오빠들 학비 보내느라 한 푼도 안 모았어요. 괜찮아요. 우리 둘이 열심히 일하면 돼요. 그렇게 우리는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께 인사드리러 가야 했어요. 철수 오빠가 말했습니다. 영자 씨, 우리 집에 먼저 갈까요? 네, 좋아요. 1978년 가을, 어느 토요일 오후였어요. 철수 오빠가 저를 데리고 간 곳은 강남이었습니다. 오빠, 여기가 어디예요? 우리 집이에요. 큰 대문이 있는 저택이었어요. 마당에는 고급 승용차가 2대나 세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오빠, 이게 정말 오빠 집이에요? 네, 미안해요. 사실 저는 가난한 노동자가 아니에요. 철수 오빠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좀 괜찮은 사업을 하세요. 그런데 저는 회사 일이 싫어서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순간 머리가 하얗게 변했어요. 저는 초등학교 졸업에 공장 여공이고 철수 오빠는 중견기업 이세였던 거예요. 오빠, 저는 안 돼요. 오빠 부모님이 절대 허락 안 하실 거예요. 괜찮아요. 제가 설득할게요. 철수 오빠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거실이 넓었고 값비싼 가구들이 있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계신 분이 시어머니가 될 뿐이었어요. 어머니, 소개할 사람이 있어요. 철수 오빠가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누구야, 이 아이는? 제 여자친구예요. 결혼하려고요. 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철수야, 너 미쳤니? 이 애가 어디 애인데? 구로공단에서 일하는 영자예요. 공순이? 시어머니의 표정이 일그러졌어요. 어머니, 영자는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에요. 학교는 어디까지 나왔어? 시어머니가 저를 쏘아봤습니다. 초등학교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머나 세상에, 우리 철수가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공순이랑 결혼한다고? 시어머니가 비웃었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철수야, 정신 차려. 내가 누군데 공순이랑 결혼해? 우리 집안 체면이 어떻게 돼? 어머니, 저는 영자랑 결혼할 거예요. 철수 오빠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숨을 크게 쉬었어요. 아이고, 내 팔자야. 아들이 이렇게 정신이 나갔는데 일을 어쩌나. 그 순간부터 시어머니의 차가운 시선이 시작됐습니다. 20년간 이어질 지옥 같은 시집살이의 시작이었어요. 결혼은 했지만 시어머니는 절 인정하지 않았어요. 전라도 공순이 며느리를 뒀으니 우리 집안 망신이구먼. 시어머니는 친척들 앞에서도 저를 무시했습니다. 결혼식도 조촐하게 했어요. 시댁에서는 아무도 안 왔습니다. 시어머니가 거부했거든요. 그런 며느리 결혼식에 우리 친척들 부르면 망신당해. 철수 오빠가 어머니를 설득했지만 소용없었어요. 그래서 친정 식구들과 공장 친구들만 와서 작은 식당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신혼집도 마련해주지 않았어요.
너희들이 알아서 살아라. 우리는 모른다. 시어머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작은 반지하 방을 얻어서 신혼살림을 시작했어요. 철수 오빠는 회사 일을 시작했고 저는 계속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결혼하고 1년 후 아이가 생겼어요. 큰아들 준호였습니다. 1979년 봄 준호를 낳았어요.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머님, 아들 낳았어요. 그래, 건강하게 잘 낳았으면 됐다. 시어머니는 병원에 오지 않았어요. 친척 중 아무도 안 왔습니다. 철수 오빠와 저, 그리고 친정 어머니만 계셨어요. 친정 어머니가 해남에서 올라오셔서 도와주셨습니다. 영자야, 고생이 많구먼. 시어머니가 너무 심하다. 괜찮아요, 엄마. 저는 견딜 수 있어요. 하지만 마음은 아팠습니다. 시어머니가 한 번이라도 손주를 보러 왔으면 좋았을 텐데요. 2년 후 둘째 아들 민수가 태어났어요. 1981년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시어머니는 오지 않았어요. 아들 또 낳았다며? 잘 됐네. 전화로만 짧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년 후 1983년에 막내 수진이가 태어났어요. 딸이었습니다.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어머님, 이번엔 딸 낳았어요. 딸? 아들 둘의 딸까지 낳았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아들만 둘인데 딸은 왜 낳았어? 돈만 더 들잖아.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어요. 딸도 소중한 제 자식인데 시어머니는 짐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였습니다. 그때부터 시어머니의 무시가 더 심해졌어요. 명절 때 시댁에 가면 시어머니는 저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영자야, 주방 가서 설거지 좀 해라. 네, 어머님. 친척들은 거실에서 떡 먹고 웃고 떠들고 있는데 저는 주방에서 혼자 설거지했어요. 우리 며느리는 초등학교밖에 안 나와서 말이 안 통해요. 시어머니가 친척들한테 말하는 게 들렸습니다. 어머, 요즘 시대에 초등학교만 나온 며느리가 있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우리 철수가 공장에서 만난 공순이랑 결혼했어요. 아이고, 시어머님 고생이 많으시겠어요. 친척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눈물을 흘리며 설거지했어요. 하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철수 오빠를 위해서,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서요. 명절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올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영자야, 미안해. 우리 어머니가 너무 심하시지? 철수 오빠가 미안해했습니다. 괜찮아요, 오빠. 저는 견딜 수 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울고 있었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무시당하며 살아야 하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었으니까요. 바로 아이들을 잘 키우는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한테 인정받지 못해도 제 자식들만큼은 훌륭하게 키우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더 열심히 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돈이 더 필요했어요. 철수 오빠 월급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시댁에 도움을 청할 수도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우리한테 한 푼도 주지 않았거든요. 너희들이 알아서 살아라. 우리는 모른다. 그래서 저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노량진 수산시장으로 갔어요. 전라남도 해남이 고향이라 바다 생선을 잘 알았거든요. 경매에서 싱싱한 생선을 사서 동네 시장에 가서 팔았습니다. 꼬막, 김, 미역, 조기를 팔았어요. 이거 해남에서 온 거예요. 진짜 신선해요. 손님들이 제 생선을 사갔습니다. 장사가 잘 됐어요. 하루에 10,000원씩 벌었습니다. 그 돈으로 아이들 학원비를 냈어요. 오전에는 시장 장사, 오후에는 집에 와서 아이들 돌보고 저녁에는 동대문 시장으로 갔습니다. 동대문 야시장에서 옷 장사도 했어요.
밤 10시까지 장사하고 집에 오면 12시였습니다. 그리고 새벽 3시에 다시 일어나서 노량진으로 갔어요. 하루에 3시간밖에 못 잤습니다. 몸이 힘들었지만 참았어요.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제가 일하는 걸 비웃었어요. 며느리가 새벽 장사를 한다며? 우리 집안 체면이 말이 아니네. 친척들한테 말하는 게 들렸습니다. 시어머님, 그래도 며느리가 열심히 사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산다고 다 해요? 학벌도 없는 것이 새벽 장사나 하고. 시어머니는 제가 무슨 일을 하든 비웃었어요.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아이들이었으니까요. 준호가 초등학교에 들어갔어요. 1985년이었습니다. 준호는 공부를 잘했어요. 엄마, 저 100점 맞았어요. 시험지를 들고 와서 자랑했습니다. 우리 준호 정말 대단하네. 저는 준호를 안아주며 울었어요. 제가 못 다닌 학교를 제 아들이 다니고 있다는 게 기뻤습니다. 민수도 똑똑했어요. 수진이도 공부를 잘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상을 타올 때마다 저는 가슴이 벅찼어요. 엄마, 우리 할머니 집에 가서 상장 보여드릴까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그래, 좋지. 할머니가 기뻐하실 거야. 시댁에 갔어요. 어머님, 준호가 학교에서 상 탔어요. 그래, 잘했네. 시어머니는 관심 없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상장을 보지도 않았어요. 준호가 실망한 얼굴로 저를 봤습니다. 엄마, 할머니는 왜 안 기뻐하세요? 할머니는 바쁘셔서 그래. 괜찮아. 준호를 달래며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날 밤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인정하지 않아도 저는 아이들을 최고로 키울 거라고요. 언젠가는 시어머니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만들 거라고요. 그래서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새벽 장사, 낮 장사, 저녁 장사까지 했어요. 그리고 밤에는 아이들 공부를 도와줬습니다. 엄마는 공부를 많이 못했지만 너희들은 다르단다.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렴.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엄마. 열심히 할게요. 준호, 민수, 수진이 모두 학원에 다녔습니다. 학원비가 비쌌지만 아끼지 않았어요. 제가 새벽 장사에서 번 돈을 모두 아이들 교육비로 썼습니다. 철수 오빠도 열심히 일했어요. 회사에서 승진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여전히 우리를 무시했어요. 철수야, 너는 능력이 있는데 왜 그런 마누라랑 살아? 이혼하고 다시 결혼해. 시어머니가 철수 오빠한테 말했다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어머니, 저는 영자랑 평생 살 거예요. 철수 오빠가 단호하게 말했다고 합니다. 시어머니는 한숨만 쉬었대요. 그런 시어머니를 보면서 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언젠가는 시어머니도 제 진심을 알아줄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시간이 흘러 1990년대가 됐어요. 준호가 중학생, 민수가 초등학교 고학년, 수진이가 초등학교 저학년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공부를 잘했어요. 특히 준호는 전교 1등을 했습니다. 엄마, 저 의사가 되고 싶어요. 준호가 말했어요. 그래, 의사? 좋지. 열심히 공부하면 될 거야. 근데 의대 가려면 돈이 많이 든다는데. 걱정 마. 엄마가 벌게. 저는 준호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리고 더 열심히 일했어요. 새벽 수산시장 장사에 더해서 낮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도 했습니다. 오후에는 시장 장사, 저녁에는 동대문 장사까지요. 하루에 2시간밖에 못 잤어요. 몸이 너무 힘들어서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들 생각하면 견딜 수 있었어요. 민수도 말했어요. 엄마, 저는 교수가 되고 싶어요. 교수? 와, 우리 민수 대단하네.
수진이도 꿈이 있었어요. 엄마, 저는 변호사가 되고 싶어요. 변호사? 우리 수진이가 변호사가 되면 정말 멋질 것 같아. 아이들이 모두 큰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꿈을 꼭 이뤄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돈이 정말 많이 필요했습니다. 1995년 준호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됐어요.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의대를 목표로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학원비가 너무 비쌌어요. 의대 준비반 학원비가 한 달에 100만 원이었습니다. 제가 새벽 장사해서 버는 돈으로는 부족했어요. 여보, 어떡하죠? 준호 학원비가 너무 비싸요. 걱정 마. 내가 회사에서 야근 수당 더 받을게. 남편이 저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저는 더 일을 해야 했습니다. 낮에는 청소 일도 시작했어요. 부잣집에 가서 청소하고 빨래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루에 4군데 집을 다녔어요. 한 집에서 2만 원씩 받았습니다. 하루에 8만 원, 한 달이면 240만 원이었어요. 그 돈으로 준호 학원비를 냈습니다. 몸이 정말 힘들었어요.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수산시장, 오전에는 청소일, 오후에는 시장 장사, 저녁에는 동대문 장사까지요. 하루에 1시간밖에 못 잤습니다. 어느 날 청소하다가 쓰러졌어요. 과로로 정신을 잃은 거였습니다. 병원에 실려갔어요. 부인, 이렇게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몸이 망가져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쉴 수 없어요. 왜요? 아들이 의대 가야 해요. 의사 선생님이 한숨을 쉬었어요. 부인,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하지만 저는 들을 수 없었어요. 준호가 의대 가는 게 제 꿈이었으니까요. 병원에서 나와서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시어머니가 친척 모임을 연다고 했습니다. 영자야,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 와라. 친척들 모임이 있다. 네, 어머님. 주말에 시댁에 갔어요. 친척들이 많이 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소개했어요. 이 애가 우리 며느리예요.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공순이죠. 친척들이 저를 훑어봤습니다. 어머, 요즘 시대에 초등학교만 나온 며느리가 있어요? 그러게요. 시어머님 고생이 많으시겠어요. 저는 주방으로 갔어요. 설거지를 하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20년째 똑같은 무시였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싶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큰 소리로 말하는 게 들렸어요. 우리 손주들은 공부를 잘하는데 엄마가 저 모양이니 걱정이에요. 왜요? 애들이 잘하잖아요. 그래도 엄마가 무식하면 애들도 티가 나요. 유전이라는 게 있잖아요. 친척들이 웃었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눈물을 흘렸어요. 제가 무식해서 아이들한테 피해를 주는 건가 싶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말했어요. 여보, 미안해. 우리 어머니가 너무 심하시지? 괜찮아요, 여보.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날 밤 혼자 울었어요. 20년간 참고 견뎌왔는데 언제까지 이래야 하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포기할 수 없었어요. 아이들이 있었으니까요. 준호가 방에서 공부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민수도 책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수진이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일어났어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다시 일을 시작했어요.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은 단단했습니다. 언젠가는 시어머니도 저를 인정할 날이 올 거라고 믿었어요. 그날을 위해 저는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1997년 드디어 그 순간이 왔어요. 준호가 대학 입시를 치렀습니다. 몇 달 후
합격 통지서가 왔어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합격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주저앉아서 울었어요. 20년간 참고 견뎌온 보람이 있었습니다. 제 아들이 의대에 합격한 거예요.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머님, 준호가 서울대 의대 붙었어요. 뭐, 정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정말이에요. 잘했네. 정말 잘했어.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칭찬을 했어요. 20년 만에 처음 듣는 칭찬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였어요. 시어머니는 여전히 저를 무시했습니다. 그래도 며느리는 무식한 건 마찬가지잖아. 손주가 똑똑한 건 우리 집안 피를 받아서 그런 거지. 친척들한테 그렇게 말하는 게 들렸어요. 저는 속상했지만 참았습니다. 중요한 건 준호가 의대에 합격했다는 거였으니까요. 1998년 봄 준호가 의대에 입학했어요. 입학식 날 저는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갔습니다. 시어머니도 왔어요. 시댁에서 처음으로 손주 일에 참석한 거였습니다. 우리 손주가 서울대 의대생이에요. 시어머니가 주변 사람들한테 자랑했어요. 하지만 저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마치 손주가 혼자 공부해서 합격한 것처럼요. 저는 쓸쓸했어요. 20년간 새벽 장사하고 청소하고 한 푼이라도 아껴서 학원비 낸 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습니다. 준호는 의대에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엄마, 저 열심히 할게요. 엄마 고생한 거 다 알아요. 준호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고맙다, 준호야. 엄마는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여전히 돈이 필요했으니까요. 의대 등록금이 비쌌고 민수와 수진이도 학원비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계속 일을 했어요. 새벽 수산시장 장사는 계속했고 청소일도 늘렸습니다. 하루에 5군데 집을 청소했어요. 몸이 정말 힘들었지만 아이들 생각하면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 민수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됐어요. 민수도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는 교수가 되고 싶어요. 서울대 사회학과 가고 싶어요. 그래, 열심히 해라. 엄마가 도와줄게. 민수 학원비도 비쌌어요. 준호 의대 등록금에 민수 학원비까지 한 달에 300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남편 월급과 제가 버는 돈을 합쳐도 빠듯했어요. 저는 더 일을 해야 했습니다. 밤 10시까지 동대문 장사하고 집에 와서 새벽 3시에 다시 일어났어요. 몸이 한계에 다다랐어요. 어느 날 장사하다가 또 쓰러졌습니다. 길거리에서 정신을 잃은 거예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119를 불러줬어요.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부인, 이대로 가면 큰일 납니다. 과로사 할 수도 있어요. 의사 선생님이 심각하게 말씀하셨어요. 괜찮아요, 선생님. 저는 쉴 수 없어요. 왜 이렇게 무리하세요? 아들이 둘이고 딸이 하나인데 다 대학 보내야 해요. 의사 선생님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부인, 건강을 잃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저는 들을 수 없었어요.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죽어도 괜찮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병원에서 나와서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01년 민수가 대학 입시를 쳤어요.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합격이었어요. 엄마, 저 합격했어요. 민수가 울면서 저를 안았습니다. 저도 울었어요. 두 번째 아들도 서울대에 합격한 거였습니다.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어머님, 민수도 서울대 붙었어요. 뭐? 민수도? 어느 과? 사회학과요. 잘했네. 우리 손주들 정말 똑똑하구나. 시어머니가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저에 대한 칭찬은 없었어요.
그냥 손주들이 똑똑한 거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저는 속상했지만 이제 익숙했어요. 중요한 건 아이들이 잘 되는 거였으니까요. 그런데 2002년 수진이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됐어요. 막내딸도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는 변호사가 되고 싶어요. 법대 가고 싶어요. 그래, 우리 수진이도 꼭 될 거야. 수진이 학원비도 필요했어요. 준호 의대 등록금, 민수 대학 등록금, 수진이 학원비까지요. 한 달에 400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미칠 것 같았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딸도 아들들만큼 훌륭하게 키우고 싶었으니까요. 특히 시어머니가 딸을 무시했기 때문에 더 잘 키우고 싶었어요. 저는 일을 더 늘렸더니 몸이 완전히 망가지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손발이 저리고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수진이가 대학 갈 때까지만 버티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2003년 수진이가 대학 입시를 쳤어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화여대 법학과 합격이었어요. 엄마, 저 합격했어요. 법대 붙었어요. 수진이가 울면서 저를 안았습니다. 저도 울었어요. 세 자녀가 모두 명문대에 합격한 거였습니다. 큰아들은 서울대 의대, 둘째 아들은 서울대 사회학과, 막내딸은 이화여대 법대요. 저는 주저앉아서 울었어요. 25년간 참고 견뎌온 보람이 있었습니다. 세 자녀가 모두 대학에 다니게 됐어요. 하지만 돈은 더 필요했습니다. 준호는 의대 6년이었고 민수와 수진이도 4년씩 다녀야 했으니까요. 저는 계속 일을 했어요. 그런데 몸이 정말 한계였습니다. 2004년 어느 날 새벽 수산시장에서 쓰러졌어요. 경매하다가 갑자기 눈앞이 깜깜해지더니 정신을 잃었습니다. 깨어보니 병원이었어요. 부인 심각합니다. 과로로 심장이 많이 약해졌어요. 당장 입원하셔야 해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입원할 수 없어요. 일해야 해요. 병원에서 나와서 다시 일하려고 했는데 준호가 알았어요. 엄마, 제가 다 알았어요.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는지요. 준호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괜찮아, 준호야. 엄마는 괜찮아. 안 괜찮아요, 엄마. 엄마 죽겠어요. 준호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엄마, 제가 알바할게요. 학비는 제가 벌게요. 안 돼. 너는 공부만 해야 돼. 엄마, 저는 공부도 하면서 알바할 수 있어요. 준호는 그날부터 알바를 시작했어요. 병원에서 야간 당직 알바를 했습니다. 민수도 알바를 시작했어요. 과외를 했습니다. 수진이도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편의점에서 일했습니다. 아이들이 모두 돈을 벌어서 저한테 줬어요. 엄마, 이거 받으세요. 저희가 번 돈이에요. 세 자녀가 번 돈을 모아서 저한테 줬습니다. 저는 울었어요. 고맙다, 애들아. 정말 고맙다. 아이들이 저를 안아줬어요. 엄마, 저희가 이렇게 클 수 있었던 건 엄마 덕분이에요. 그 순간 25년간의 고생이 다 보상받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달랐어요. 아이들이 알바한다는 걸 알고 화를 냈습니다. 뭐, 손주들이 알바를 한다고? 우리 집안 체면이 어떻게 돼? 시어머니가 전화로 소리쳤어요. 어머님, 아이들이 스스로 하겠다고 했어요. 그게 다 며느리가 돈을 못 벌어서 그런 거잖아. 시어머니는 저를 비난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아팠어요. 25년간 새벽 장사하고 청소하며 번 돈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달랐어요. 할머니, 저희가 스스로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엄마 탓하지 마세요. 준호가 시어머니한테 말했다고 해요. 시어머니는 할 말을 잃었대요.
손주가 처음으로 자기를 막았으니까요. 그날부터 준호, 민수, 수진이가 시어머니한테 진실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엄마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세요? 엄마는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밤 11시까지 일했어요. 할머니가 엄마를 무시할 때마다 엄마는 울었어요. 아이들이 하나하나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충격을 받았대요. 그랬어? 네, 할머니. 엄마는 저희를 위해서 목숨 걸고 일했어요. 준호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날 이후 시어머니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한테 전화를 하더니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며느리야, 몸은 좀 어때? 25년 만에 처음 듣는 걱정이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님. 너무 무리하지 마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이렇게 말하는 건 처음이었으니까요. 2006년 준호가 의대를 졸업했어요. 의사가 된 거였습니다. 졸업식 날 시어머니가 왔어요. 우리 손주가 의사가 됐어요. 시어머니가 주변 사람들한테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다 우리 며느리 덕분이에요.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저를 칭찬했습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25년 만에 처음 듣는 칭찬이었으니까요. 며느리야, 고생 많았어.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님. 아니야. 내가 너한테 너무 심했어. 미안하다. 시어머니가 눈물을 흘렸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우는 모습을 처음 봤으니까요. 어머님, 괜찮아요. 다 지난 일이에요. 아니야. 나는 정말 나쁜 시어머니였어. 시어머니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전히 변한 건 아니었어요. 친척 모임에서는 여전히 저를 무시했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지만 손주들은 똑똑해요. 여전히 제 학벌을 먼저 말했어요. 하지만 예전보다는 나았습니다. 그리고 2007년 민수가 대학원에 진학했어요. 교수가 되기 위해서 석사, 박사 과정을 밟기로 했습니다. 엄마, 저 교수 될게요. 엄마 자랑스러운 아들이 될게요. 고맙다, 민수야. 민수는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리고 2008년 수진이가 사법시험에 합격했습니다. 변호사가 된 거예요. 엄마, 저 사법시험 붙었어요. 수진이가 울면서 전화했어요. 저도 울었습니다. 막내딸이 변호사가 된 거였어요. 그것도 여자로서요.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머님, 수진이가 사법시험 붙었어요. 뭐? 수진이가 변호사가 됐다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네, 어머님. 변호사 됐어요. 세상에. 내가 딸은 필요 없다고 했는데. 시어머니가 울먹였습니다. 며느리야, 내가 정말 미안하다. 수진이한테도 미안하고. 시어머니가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이렇게 사과하는 건 처음이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시어머니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저한테 전화를 자주 했습니다. 며느리야, 건강은 어때? 괜찮아요, 어머님. 너무 무리하지 마. 이제 그만 쉬어도 돼. 시어머니가 걱정해줬어요. 그리고 친척 모임에서도 달라졌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정말 대단해요.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지만 세 자녀를 다 훌륭하게 키웠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자랑했습니다. 친척들이 놀라서 저를 봤어요. 정말요? 어떻게 그렇게 키우셨어요? 며느리가 25년간 새벽 장사하고 청소하며 학비 벌었어요. 하루에 1시간밖에 안 자면서요. 시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친척들이 저를 다시 봤어요. 존경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세상에, 정말 대단하시네요.
어떻게 그렇게 하셨어요? 저는 부끄러웠어요. 25년간 무시받다가 갑자기 칭찬받으니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기분은 좋았어요. 드디어 시어머니가 저를 인정해 준 거니까요. 2010년 민수가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리고 대학교 교수로 임용됐습니다. 서울의 한 유명 대학이었어요. 엄마, 저 교수 됐어요. 민수가 울면서 전화했습니다. 저도 울었어요. 둘째 아들이 교수가 된 거였습니다. 임용식 날 시어머니가 왔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보더니 눈물을 흘렸어요. 며느리야, 미안하다. 어머님, 왜 그러세요? 내가 너한테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지 생각할수록 부끄러워. 시어머니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놀랐어요. 시어머니가 이렇게까지 사과하는 건 처음이었으니까요. 어머님, 괜찮아요. 다 지난 일이에요. 아니야. 나는 정말 나쁜 시어머니였어. 그날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며느리야, 친척들한테 진실을 다 말할 거야. 어머님, 그럴 필요 없어요. 아니야. 내가 너한테 한 짓을 다 말해야 해. 시어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주말, 시어머니가 큰 친척 모임을 열었어요. 다들 와주세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친척들이 모였습니다. 30명이 넘게 왔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앞으로 불렀습니다. 며느리야, 이리 와봐.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앞으로 나갔어요. 시어머니가 친척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고백할 게 있어요. 친척들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25년간 며느리를 무시했어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다고, 공순이라고, 전라도 사람이라고 무시했어요. 친척들이 숨을 죽였어요. 하지만 며느리는 25년간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밤 11시까지 일했어요. 시어머니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산시장에서 생선 팔고, 청소 일하고, 동대문에서 장사했어요. 하루에 1시간밖에 안 자면서요. 친척들이 저를 봤어요. 놀라는 표정이었습니다. 준호가 앞으로 나왔어요. 맞아요, 할머니. 우리 엄마는 정말 그렇게 살았어요. 준호가 친척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엄마는 제가 의대 갈 때 하루에 5군데 집을 청소했어요. 한 집에 2만 원씩 받아서요. 민수도 앞으로 나왔어요. 저도 알아요. 엄마가 과로로 쓰러진 걸요. 병원에서 과로사할 수도 있다고 했어요. 수진이도 울면서 말했습니다. 엄마는 저 때문에 밤에 식당 설거지까지 했어요. 딸도 변호사 만들고 싶다고요. 친척들이 눈물을 흘렸어요. 세상에, 그렇게까지 하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하셨어요? 시어머니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며느리를 무시했어요. 친척들 앞에서 망신 줬어요. 시어머니가 울었어요. 며느리가 명절 때 주방에서 설거지할 때 저는 거실에서 며느리 험담했어요. 친척들이 고개를 숙였어요. 자기들도 같이 험담했으니까요. 시어머니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며느리야, 너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학벌이 없어도, 돈이 없어도, 아무것도 없어도 시어머니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너는 진짜 어머니였어. 진짜 교육자였어. 친척들이 박수를 쳤어요. 시어머니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며느리야, 정말 미안하다. 용서해줘. 저는 깜짝 놀랐어요. 시어머니가 제 앞에 무릎을 꿇다니요. 어머님, 안 돼요. 일어나세요. 저는 시어머니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어머님, 괜찮아요. 다 지난 일이에요. 아니야. 나는 정말 나쁜 시어머니였어. 시어머니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너는 우리 집안의 자랑이야. 진짜 귀한 며느리였어.
저는 울었습니다. 25년간 참고 견뎌온 게 보상받는 것 같았어요. 친척들이 다가와서 저한테 사과했습니다. 죄송해요. 저희도 무시했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존경합니다. 저는 친척들을 안아줬어요. 괜찮아요. 다들 몰랐으니까요. 그날 저는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았습니다. 25년 만에 처음으로요. 그 이후로 시어머니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저한테 매일 전화를 했습니다. 며느리야, 오늘 뭐 했어? 시장 장사했어요, 어머님. 아직도 장사해? 이제 그만해도 되는데. 괜찮아요, 어머님. 저는 일하는 게 좋아요.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어요. 며느리야, 우리 집에 와서 살자. 네. 어머님 댁에요? 그래. 이제 편하게 살아야지. 시어머니가 저를 강남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양했어요. 어머님 괜찮아요. 저는 우리 집이 좋아요. 그래도 어머님 저는 행복해요. 걱정 마세요. 시어머니는 이해해줬어요. 대신에 자주 우리 집에 놀러 왔습니다. 며느리야, 내가 반찬 좀 만들어 왔어. 시어머니가 직접 만든 반찬을 가져왔어요. 25년간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어머님 고마워요. 고맙기는. 내가 25년간 못해준 걸 이제라도 하는 거야. 시어머니가 미안해했어요. 그리고 친척 모임에서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정말 대단해요. 시어머니가 저를 자랑했어요.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지만 진짜 교육자예요. 친척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학벌보다 중요한 게 어머니의 사랑이죠. 며느리님 같은 분이 진짜 훌륭한 거예요. 저는 부끄러웠지만 기분이 좋았어요. 25년간 무시받다가 이제는 존경받고 있었으니까요. 2015년 준호가 결혼을 했어요. 신부는 같은 병원 간호사였습니다. 결혼식 날 시어머니가 저한테 말했어요. 며느리야, 준호 장가 보내니 기분이 어때? 좋아요, 어머님. 나는 너한테 미안해. 철수 결혼할 때 제대로 못 해줬잖아. 어머님 괜찮아요. 아니야. 이번엔 내가 다 준비할게. 준호 결혼식을 성대하게 해주자. 시어머니가 준호 결혼식을 준비했어요. 강남의 큰 예식장을 예약하고 친척들을 다 초대했습니다. 결혼식 날 시어머니가 단상에 올라가서 말했어요. 여러분, 오늘은 제 손주 준호 결혼식이에요.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준호가 이렇게 훌륭한 의사가 된 건 다 우리 며느리 덕분이에요. 시어머니가 저를 가리켰어요. 며느리는 25년간 새벽 장사하고 청소하며 학비 벌었어요. 하루에 1시간밖에 안 자면서요. 하객들이 놀라서 저를 봤습니다. 그래서 준호가 서울대 의대를 갔고 지금 훌륭한 의사가 됐어요. 시어머니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며느리야, 정말 고맙다. 너는 우리 집안의 자랑이야. 하객들이 일어나서 박수를 쳤어요. 저는 울었습니다. 25년간 꿈꿔왔던 순간이었으니까요. 드디어 시어머니가 저를 완전히 인정해 준 거였습니다.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진짜 어머니가 됐어요. 저를 딸처럼 대해줬습니다. 며느라야, 우리 같이 시장 가자. 며느리야, 오늘 저녁은 내가 살게. 며느리야, 너무 고생했어. 이제 편하게 살자. 저는 행복했어요. 25년간 무시받았지만 이제는 사랑받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2017년 민수도 결혼을 했어요. 신부는 같은 대학 교수였습니다. 2019년 수진이도 결혼을 했어요. 신랑은 같은 로펌 변호사였습니다. 세 자녀가 모두 결혼해서 가정을 꾸렸어요. 그리고 손주들이 태어났습니다. 준호 아들, 민수 딸, 수진이 아들까지요.
시어머니가 손주들을 안으며 말했어요. 며느리야, 이 아이들도 너처럼 훌륭하게 키워야겠다. 어머님 고마워요. 고맙긴. 너한테 배워야지. 시어머니가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어요. 이제는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았으니까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구로공단 공순이 출신 영자 씨의 이야기이지만 실은 625전쟁 이후 태어난 우리 모두의 이야기 같지 않나요?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의 옛 젊은 시절, 고생했던 시절, 대한민국을 여러분의 힘으로 오늘날 세계 10대 강국으로 일으켜 세웠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세요. 저는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